뭐라고요? 문화재 출토 지역이요? 큰 며느리 헤라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땅이 조선시대 기와가 나오면서 개발이 영구 중단된 거였죠. 어머니, 저 땅 방앗간이랑 바꿀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큰 며느리 헤라가 방앗간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 투기로 3억 원 빚을 진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죠. 반면 새벽부터 떡을 만들어 손이 갈라진 작은 며느리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땅 받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생 맛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정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팔순생신 축하드려요? 큰 며느리 오에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잔칫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최 여사의 팔순 잔치였죠. 대문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꽃장식과 금박 글씨로 쓰인 팔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최 여사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했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함 한 장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거든요. 큰 며느리 헤라는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잔치의 주인공이 자신인 것처럼 보였죠.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그 땅 말씀이세요?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3배는 불립니다. 제가 내부 정보를 들었거든요. 조만간 그쪽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대요. 헤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조급함이 숨어 있었죠. 실제로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다니는 처지였거든요. 회사 이사라고 떠들어대지만 사무실 월세조차 밀린 지 석 달째였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 김정심은 주방 구석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파마 한 번 안 한 단발머리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앞치마는 온갖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죠. 동서, 과일 접시 좀 더 내와야겠다. 손님들이 기다리셔. 형님 헤라가 재촉하자 정심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갑자기 젓가락으로 잔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잔칫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다들 내 팔순 잔치에 와줘서 고맙소.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했습니다. 82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또렷한 발음이었죠. 근데 말이오, 나 이제 늙었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됐단 말이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헤라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죠. 아니, 들어봐. 내가 살아서 재산 물려주는 게 낫지.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말이야. 잔칫집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며느리에게 쏠렸죠. 헤라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억지 웃음을 지었고 정심은 행주를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게 재산이라 해봤자 두 가지요. 하나는 읍내에 있는 땅 500평, 또 하나는 시골에 있는 낡은 떡 방앗간이요.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땅은 말이요. 요즘 재개발 소문이 자자하더군. 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던데. 방앗간은 낡아 빠져서 기계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단골도 다 끊겼소. 거기다 나까지 떠안아야 하지. 헤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개발 땅, 그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죠. 500평이면 최소한 30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빚도 갚고 새 사무실도 얻고 명품 가방도 실컷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인데 큰 며느리는 부동산 일을 하니 땅을 가져가고 작은 며느리는 손맛이 좋으니 방앗간하고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때? 최 여사의 선언이 떨어지자 잔칫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덕거렸고 헤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정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라니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깐깐하고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큰 며느리 헤라는 땅만 받고 시어머니는 안 모셔도 된다니. 이건 완전히 로또였습니다. 헤라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최 여사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땅 잘 관리해서 꼭 불려드릴게요. 헤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 손을 슬쩍 뿌리쳤죠. 뭘 불려? 너 가져가는 거야. 대신 내 장례비 정도는 나중에 보내주고. 아, 예. 당연하죠. 헤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비 정도야 땅값에 비하면 푼돈이었거든요.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땅을 팔고 외제차를 바꾸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심의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명예퇴직 후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어 정심을 힘들게 하더니 이젠 떡 방앗간에 까다로운 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니. 아내 정심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 없으니깐요. 최 여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한 듯한 눈빛이었죠.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현관문 앞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여전히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죠. 반면 정심은 주방에서 설거지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심아. 갑자기 뒤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은 깜짝 놀라 돌아봤죠. 최 여사가 주방 문틈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어머님. 너 떡 만들 줄 아냐? 예. 조금요.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정심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집 오기 전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친정에서도 명절 음식은 항상 그녀 몫이었죠. 그럼 됐다. 내일부터 방앗간에서 일 시작해. 예, 내일부터요? 그래. 이사는 모레 하고 집 많지도 않을 테니까. 최 여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정심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가슴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헤라가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박 났어. 땅만 받고 어머니는 안 모셔도 돼. 이제 우리 인생 펴는 거야. 헤라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춤이라도 출 것처럼 들떠 있었죠.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낡은 방앗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괜찮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 으려 평생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팔순 잔치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 언제 명예 이전하실 건가요? 헤라가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잔치 끝나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긴 뭐가 급해? 나 아직 안 죽었어. 최 여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급한 게 아니라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부동산은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요즘 그 동네가 얼마나 핫한데요. 헤라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느라요. 땅값이 오르면 얼마, 거기서 빚 갚으면 얼마, 남은 돈으로 뭘 하면 얼마. 어머니,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부동산 컨설팅 회사 이사잖아요. 이런 땅 관리는 제 전문 분야라고요. 헤라가 최 여사에게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땅값 불려서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나중에 좋은 요양원도 보내드릴게요. 요양원? 최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나중에 훨씬 나중에 말이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요. 헤라가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수는 저질러진 후였죠. 헤라야. 최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나 요양원 보낼 생각이지? 아,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최 여사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었어요. 헤라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고개를 저었죠. 내가 팔순 잔치 때 말했지? 큰 며느리는 땅, 작은 며느리는 방앗간하고나. 예, 어머니. 헤라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죠. 근데 말이야. 최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헤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마음을 바꾸시는 건 아니겠죠? 한 번 더 물어볼게. 헤라야, 너 정말 방앗간은 못하겠어? 네, 못해요. 헤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떡 냄새 저 못 맡아요. 쉰내 같아서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하는 것도 싫고 손 거칠어지는 것도 싫어요. 그래. 대신 나 장례비는 내가 내야 해. 알았지? 당연하죠. 그 정도야 문제 없어요. 헤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장례비 몇 푼이 뭐라고. 땅값에 비하면 푼돈이지. 최 여사가 정심 쪽을 돌아봤습니다. 정심아. 예, 어머님. 정심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떠냐? 방앗간하고 나랑 같이 살 수 있겠어? 정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는 무섭고 방앗간은 낡아 빠졌고 남편도 불안해했습니다.
명예퇴직 후 백수 신세인데 어머님까지 모셔야 된다고 하니 막막했거든요. 헤라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장사도 해본 적 없고 떡도 어머님만큼 잘 못 만들고 그래서 하지만 정심이 헤라를 돌아봤습니다. 떡 냄새가 쉰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방앗간을 하겠어요? 어머님 모시는 것도 힘들 거고. 헤라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정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심이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머님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헤라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정심아. 최 여사가 정심을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방앗간 보러 갈래? 지금. 정심과 최 여사는 차를 타고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외진 시골이었죠. 좁은 농로를 지나 언덕을 올라가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낡았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벽면의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었죠. 최 여사가 녹슨 자물쇠를 열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심은 손으로 코를 막았죠. 냄새는 치우면 없어져. 최 여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눈에는 절망만 보였습니다. 낡은 방아 기계는 녹이 슬어 있었고 시루들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작업대는 갈라져 있었고 바닥은 금이 가 있었죠. 정심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정심은 방앗간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 하지만 자세히 보니 기계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도구들도 오래됐지만 잘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잘 모실게요. 정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지 뭐. 정심이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도 잘 될 거예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심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죠. 한편 헤라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땅 받았어. 500평? 이제 우리 인생 편다. 땅값 오르면 바로 팔아서 빚 다 갚고 새 차도 사고. 헤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헤라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행운을 잡았는지 확신하면서요. 그날 밤 2 며느리는 각자 다른 꿈을 꿨습니다. 헤라는 땅을 팔고 받은 돈다발을 세는 꿈을, 정심은 하얀 떡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고 있는 꿈을.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시계 바늘은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정심은 새벽 2시 반 알람에 눈을 떴죠.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늦으면 또 혼나니까요.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찬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방앗간 옆 단층 집은 보일러가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밤새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어도 추운데 이불 밖은 더 추웠죠.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옆에서 남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고생이었습니다. 낮에는 방앗간 기계 수리하고 창고 정리하고 무거운 것 옮기느라 허리가 휘청거렸거든요. 세수를 대충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한숨이 나왔죠. 눈 밑 다크서클이 코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이 모양이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방앗간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최 여사는 늘 정신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3시라고 했으면 40분에는 와야지. 손 씻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는 거 아니냐? 정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죠. 이미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작업대 옆에는 쌀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았죠. 정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먼저 쌀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첫 물은 빨리 따라내고 그 다음부터 20번 헹고. 알지? 예, 어머님. 정심이 커다란 대야에 쌀을 부었습니다. 찬물을 받는 순간 손끝이 얼얼해졌죠. 한겨울 새벽의 물은 뼈속까지 시렸습니다. 신음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요. 쌀을 씻기 시작했죠. 1번, 2번, 3번. 물을 갈 때마다 손은 더 시려왔습니다. 10번째 헹굴 무렵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은 마치 남의 손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찬물로 씻어야 떡이 쫄깃해진다고 했지? 물 가라. 정심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버리고 다시 찬물을 받았죠. 이번엔 더 차가웠습니다. 20번을 다 헹구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을 대야에서 빼자마자 정심은 바닥에 주저앉았죠.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 이제 콩 불려야지. 정심은 멍하니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심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대야 앞에 섰죠. 최 여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모든 쌀을 씻었습니다. 정심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은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최 여사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많이 아프지? 괜찮습니다. 최 여사가 서랍에서 연고를 꺼냈습니다. 하얀 크림이었는데 약초 냄새가 났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손 트는데 좋아. 최 여사가 정심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따가웠지만 동시에 시원했죠. 떡 장사는 원래 이래. 손 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최 여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붓고 정심은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의외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말이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그게 다 보상이 돼. 내가 만든 떡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힘든 것도 잊어버려.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야. 하루하루 버티면 되는 거지. 정심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 여사가 정심의 어깨를 툭 쳤죠. 쌀과 콩을 다 불리고 나니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죠. 정심은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느라 속이 텅 비었거든요. 밥 한 술 뜨자마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너무 맛있었거든요. 최 여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밥 먹고 오는 사람은 처음 봤다. 오후에는 절구지를 배웠습니다. 인절미 만들려면 떡매질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절구질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최 여사가 구석에서 커다란 돌절구를 끌고 왔습니다. 절구공이도 어마어마하게 컸죠.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100년은 넘었을 거야. 우리 시할머니 때부터 쓰던 거니까. 정심이 절구공이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했어요.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죠. 최 여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쿵! 엄청난 소리가 났죠. 정심이 절구공이를 들어 올리고 내리쳤습니다. 쿵! 하지만 최 여사만큼 큰 소리가 안 났어요. 팔 아프고 어깨 아파도 100번은 찌으라고 했습니다. 정심은 이를 악물고 절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100번을 찌은 정심은 절구공이를 놓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죠. 팔은 부들부들 떨렸고 어깨는 빠질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다. 최 여사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정심이 땀을 닦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죠. 너무 아팠습니다. 최 여사가 정심의 손목을 만져봤습니다. 퉁퉁 부어 있었죠. 최 여사가 파스를 꺼내서 정심의 손목에 붙여줬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아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예, 벌써요? 손목 무리하면 못 써. 내일부터 또 일해야 하니까 오늘은 쉬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뜻밖의 배려였거든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심의 표정이 힘들면서도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손에 연고를 듬뿍 바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뿌듯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손목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손은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하루하루 버티면 된다고. 정심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겨울은 아직 한창이었고 정심의 고된 수업도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심은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손은 여전히 거칠고 갈라졌지만 예전처럼 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손목의 통증도 덜해졌고 절구질도 100번을 거뜬히 할 수 있게 됐죠. 정심아,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줄 거야. 이날 새벽 최 여사가 평소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죠. 최 여사가 방앗간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한 달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죠. 정심이 따라 들어가자 최 여사가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먼지 쌓인 천이 덮여 있는 뭔가가 보였죠. 이거 좀 걷어봐. 정심이 천을 걷어내자 커다란 무쇠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내 비밀 무기야. 최 여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 솥은 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 100년도 더 된 거지. 솥 표면에는 세월의 때가 까맣게 앉아 있었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죠. 요즘은 다들 스테인리스 솥 쓰지. 가볍고 편하니까. 근데 말이야. 최 여사가 솥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쇠로 찌면 맛이 달라. 열이 고르게 퍼지고 김도 다르게 오르거든. 이 솥으로 찐 떡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정심은 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됐지만 튼튼해 보였죠. 최 여사가 수세미와 소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솥 닦는 데 써.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야 해. 정심은 한숨을 쉬며 솥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100년 묵은 때를 벗겨내는 건 정말 고된 작업이었죠. 팔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쉬지 않고 닦았습니다. 손목이 또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드디어 솥이 깨끗해졌습니다. 검은 무쇠의 본래 색깔이 드러났죠. 은은한 광택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솥을 가마에 올릴 거야. 도와줘. 둘이 힘을 합쳐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웠지만 간신히 가마 위에 올렸죠. 자, 이제 진짜 비법을 가르쳐 줄게. 최 여사가 창고 안쪽 선반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말린 약초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정심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캐고 말린 약초들이야. 아무나 못하지. 이게 비법이야. 최 여사가 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해풍 쑥 지난해 봄이라고 적혀 있었죠. 바닷바람 맞고 자란 쑥. 약성이 달라. 그냥 쑥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가 병을 열자 진한 쑥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정심은 깜짝 놀랐죠. 시중에서 파는 쑥가루와는 확연히 다른 향이었거든요. 더 깊고 더 진했습니다. 최 여사가 쑥을 커다란 대야에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따뜻한 물에 불려야 해. 1시간 정도. 물을 부으니 쑥이 서서히 불어나면서 더욱 진한 향을 풍겼습니다. 방앗간 전체가 쑥 향으로 가득 찼죠. 최 여사가 돌절구를 꺼냈습니다. 정심은 이제 익숙하게 절구공이를 들어 올렸죠. 1시간 후 불린 쑥을 건져냈습니다. 물기를 꽉 짜니 선명한 초록빛 쑥이 나왔죠. 이제 찧어야 해. 기계로 갈면 편하지?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근데 사람 입맛은 귀신이야. 기계로 가는 거랑 절구로 찢는 거랑 맛이 달라. 최 여사가 쑥을 절구에 넣었습니다. 기계로 갈면 쑥의 섬유가 다 끊어져.
영양소도 날아가고 향도 약해져. 근데 절구로 찌우면 섬유가 살아있어. 쫄깃함도 다르고 향도 진해.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심이 절구공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는 100번이 무섭지 않았죠. 한 달 동안 매일 찌었으니까요. 쿵, 쿵, 쿵. 절구를 찌울 때마다 쑥 향이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30번쯤 찢자 쑥이 곱게 으깨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끝났습니다. 절구 안을 들여다보니 쑥이 부드럽게 으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달랐어요. 시중 쑥가루는 탁한 녹색인데 이건 선명한 비취색이었죠. 정심은 감탄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쑥의 색이야. 손으로 치대야 찰기가 산다는 게 이런 거야. 최 여사가 미리 준비해둔 찹쌀가루를 꺼냈습니다. 찹쌀가루에 쑥을 섞고 설탕 대신 꿀을 넣어. 그리고 소금 한 꼬집. 설탕은 단맛만 내지만 꿀은 영양도 있고 깊은 맛이 나. 최 여사가 국산 토종꿀을 한 숟가락 떠서 넣었습니다. 정심이 손으로 찹쌀가루와 쑥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섞였지만 계속 비비자 점점 고운 녹색 반죽이 만들어졌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치대니 반죽이 점점 부드러워졌죠. 최 여사가 반죽을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가 미리 만들어둔 팥소를 꺼냈습니다. 직접 삶아서 으깬 팥소였는데 윤기가 자르르 흘렀죠. 최 여사의 손놀림은 신기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예쁜 경단이 완성됐죠. 정심이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반죽이 손에 달라붙고 모양도 울퉁불퉁했죠. 최 여사의 조언대로 손에 물을 묻혀 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 여사만큼 예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중에는 제법 둥글고 예쁘게 만들 수 있었죠. 최 여사가 아까 닦아둔 100년 된 무쇠솥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장작불을 지피자 솥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무쇠솥은 열 전달이 달라. 물이 끓는 소리부터 다르지? 정심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솥보다 더 둔탁하고 깊은 소리였죠. 물이 끓자 최 여사가 경단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경단들이 솥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가 익으면서 둥둥 떠올랐죠. 채로 경단을 건져서 찬물에 헹궜습니다. 그러자 경단이 더 쫄깃해 보였죠. 녹색 경단이 고소한 들깨가루를 입으니 정말 예뻤죠. 최 여사가 경단 하나를 정심에게 건넸습니다. 정심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죠. 쫄깃한 식감, 은은한 쑥향, 달콤한 팥속, 고소한 들깨가루.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죠. 한 달 동안 고생한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정성의 맛이야.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이런 맛이 나. 정임과 최 여사는 장날 서는 날 시장에서 떡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정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한 달 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서 쑥떡을 판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100개를 만들어 갔던 쑥떡은 2시간 만에 완판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 장날에는 200개를 만들어 갔는데 그것도 3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어머님, 전화가 계속 와요.
정심이 핸드폰을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산 손님들이 연락처를 물어갔었는데 그들이 지인들에게 소문을 낸 거였죠. 몇 통이나 왔는데? 벌써 15통이요. 다들 떡 주문하시겠대요.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문량을 계산해 보니 하루에 300개는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정심과 최 여사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주문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죠. 그날부터 정심의 남편도 새벽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심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경단을 빚었죠. 한 달 후 SNS에서 정심의 쑥떡은 완전히 핫해졌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까지 온통 쑥떡 이야기였죠. 주문은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심 부부와 최 여사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정심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부어올라 있었죠. 괜찮아. 힘들긴 한데 행복해. 정심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거든요. 자기 손으로 만든 떡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석 달 만에 2천만 원 벌었어. 2천만 원.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예퇴직 후 백수로 지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죠. 큰 며느리 헤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문화재 출토지요? 헤라가 부동산 중개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여사님 땅 주변에서 조선시대 기와 조각이 나왔대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개발 중단 명령을 내렸고요. 그럼 개발은요? 당분간 무리죠. 빨라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심하면 영구 보존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고요. 헤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땅값이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사채까지 써서 땅 주변을 더 매입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빌린 돈은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헤라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하던 명품 가방도 다 팔았고 외제차도 압류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죠. 그때 헤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앗간. 방앗간은 아직 어머니 명의잖아. 며칠 후 헤라는 방앗간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시골길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방앗간 앞 주차장에는 택배 트럭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헤라가 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정심과 최 여사 그리고 정심의 남편이 떡을 만들고 있었죠. 헤라는 방앗간 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 낡고 더러웠던 방앗간이 아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계들도 반짝반짝 빛났죠. 한쪽에는 포장된 떡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되나 보네. 헤라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헤라가 최 여사를 불렀습니다. 이 방앗간 명의가 아직 어머니 거죠? 그렇지. 최 여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땅이랑 방앗간 바꿀래요. 뭐? 정심이 깜짝 놀라 헤라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저는 땅, 정심이는 방앗간. 근데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니 이 방앗간의 지분을 나눠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헤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땅 받으셨잖아요. 땅? 그 땅이 뭐가 됐는데? 문화재 지역으로 묶여서 휴지 조각이 됐어. 헤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데 너는 여기서 돈 벌어? 이게 공평해? 어머니. 헤라가 최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방앗간 지분 절반만 주세요. 제가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아야 돼요. 안 돼. 최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앗간은 정심이 거야. 너는 땅 받았잖아. 어머니, 그 땅이 지금 쓸모가 없다니까요. 헤라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지. 땅을 담보로 빚을 낸 것도 너고 욕심부린 것도 너잖아.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헤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유류분 청구하면 어머니 재산의 일부는 제 거예요. 형님,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은 땅 받으면서 좋아하셨잖아요. 어머님 모시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닥쳐. 그때는 몰랐어. 내 떡 장사가 이렇게 대박 날 줄. 헤라가 정심을 노려봤습니다. 있잖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 마. 똑같이 나눠야지. 헤라야. 최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방앗간에서. 최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최 여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헤라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앗간을 울렸습니다. 헤라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유류분, 재산분할, 꼭 받아낼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집념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누렸던 화려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죠. 성공의 단맛을 본 정심, 실패의 쓴맛을 본 헤라. 두 며느리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방앗간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헤라가 내렸고 그 뒤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따라 내렸죠. 정심이 떡 상자를 포장하다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헤라는 지난번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이분은 행복한 떡 프랜차이즈 본사 김 이사님이야. 전국에 매장이 100개가 넘는다고.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우 이사입니다. 정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최 여사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헤라와 김 이사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죠. 어머니, 좋은 제안 하나 가지고 왔어요. 헤라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이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님, 저희가 이 방앗간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정심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SNS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김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시피와 상호권을 포함해서 3억에 인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과 며느님은 저희 본사 기술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월급도 드리고요. 김이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헤라가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 방앗간 팔고 나면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안 돼. 최 여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최 여사가 방앗간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앗간은 내 인생이야. 내가 평생을 바친 곳이고 이제 정심이한테 물려줄 거야.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3억이면 빚도 갚고 월급으로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정심이도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나가. 최 여사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여기는 파는 데가 아니야. 김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헤라를 쳐다봤습니다. 최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이사는 할 수 없이 서류를 챙겨 넣었죠. 김이사가 나가고 헤라만 남았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헤라가 쿵쿵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최 여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심은 불안했습니다. 형님의 그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정심이 황급히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악성 후기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할머니 떡집에서 쑥떡 시켜 먹었는데 배탈 났어요. 위생 상태가 의심스럽네요. 뭐, 배탈? 최 여사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받습니다. 저희 떡 먹고 배탈 난 사람 없는데요? 주문하신 분들한테 다 확인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정심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후기가 올라왔죠. 여기 떡에서 돌 나왔어요. 이 빠질 뻔했어요. 다음 날에는 더 심한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위생 상태 최악. 곰팡이 핀 떡 보냈어요. 환불 안 해줘요. 불친절하고 최악입니다. 후기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모두 다른 아이디였지만 내용은 비슷했죠. 위생 문제, 이물질, 배탈, 불친절. 이거 누가 일부러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정심의 남편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인 것 같아요.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딱. 주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700개씩 나가던 떡이 500개, 300개로 줄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100개도 안 팔렸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정심이 울먹였습니다. 쌓여가는 재료비와 줄어드는 주문량. 불안이 밀려왔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심이 쌀을 씻으려고 포대를 열었는데 이상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달려와서 가루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돌가루야. 돌가루요? 그래. 누가 일부러 섞어 놓은 것 같아. 정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떡을 만들었다면
정말로 손님들이 다칠 수도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날 오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떡집이죠? 위생 점검 나갑니다. 위생 점검이요? 예.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내일 오전 10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심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심 부부와 최 여사는 밤새 방앗간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고 소독했죠. 쌀포대는 전부 버리고 새로 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직원 2명이 왔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방앗간 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정심은 가슴이 쿵쾅거렸죠. 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그건 저희도 어제 발견해서 전부 폐기했습니다.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샘플도 채취했죠. 직원들이 나가고 정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문이 거의 끊겼습니다. 하루에 겨우 10개 정도만 팔렸죠. 통장 잔고를 보니 벌어놓은 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심이 최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얼굴에 먹칠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오신 명성을 제가 다 망쳤어요. 일어나. 최 여사가 정심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지. 정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달 동안 고생해서 일군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정심아. 최 여사가 정심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포기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하지만 믿어. 우리 떡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평생 지켜온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최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에게 방앗간을 맡긴 게 옳았을까? 헤라에게 땅을 준 게 실수였을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죠. 최 여사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죠. 손으로 식탁을 짚었지만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쿵! 어머님! 옆방에서 자던 정심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어머님! 어머님! 정심이 최 여사를 흔들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여보, 여보, 119 불러.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정심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눈 뜨세요. 하지만 최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최 여사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심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상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최 여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죠. 82의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정심은 침대 옆에 앉아 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평생 떡을 만들며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의 손등에 떨어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어머님이 평생 지키신 방앗간을 제가 몇 달 만에 망쳐버렸어요. 죄송해요. 정심은 최 여사의 손을 이마에 대고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심은 최 여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죠. 어머님,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정심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방앗간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정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제가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떠주세요. 그때 최 여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정심이 깜짝 놀라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 여사의 눈이 떠졌죠.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정심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얼른 다가왔죠. 최 여사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심아, 고마워. 정심이 놀라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혹독하게 굴었지.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았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정성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정심아. 최 여사가 정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정말 착한 애야.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둘은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모녀처럼요. 최 여사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정심아, 내 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누런 봉투가 있어. 누런 봉투요? 그래. 그걸 가져와. 최 여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녀올게요. 정심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최 여사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죠. 옷가지들 사이에 꼬깃꼬깃한 누런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심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법 두툼했죠.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증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서. 최 여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이 식품명인이셨어? 정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VIP 고객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하게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모두 한때 최 여사의 떡을 주문했던 사람들이었죠. 세 번째는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대통령도 극찬한 할머니 떡집, 전통을 지키는 떡 장인 최말숙, 사라져가는 우리 맛을 지키는 사람들.
수십 년 전 기사들이었습니다. 정심은 봉투를 꼭 안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조금 기력을 회복한 상태였죠. 정심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 여사가 봉투를 받아들고 쓸쓸하게 웃었죠. 이게 내 인생이야. 최 여사가 증서를 꺼내 정심에게 보여줬습니다. 최 여사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야. 지금은 다들 높은 자리에 있지. 최 여사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심아, 이제 이걸 내가 써야 해. 예. 이 수첩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 최말숙 할머니 떡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관없어.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지 않아. 최 여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은 꼭 연락해. 최 여사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신세계백화점 박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람은 내 오랜 친구야. 40년 전에 내 떡을 먹고 단골이 됐지. 지금은 백화점 회장이 됐지만 전화하면 알 거야. 퇴원하면 같이 서울 가자. 이 친구를 만나러. 최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우리 떡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시간이지. 정심은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죠. 그날 밤 정심은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최 여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누런 봉투를 가슴에 안았죠. 절망의 끝에서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요. 정심은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죠. 사흘 후 최 여사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만 있을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죠. 오늘 서울 간다. 준비해. 최 여사가 옷장에서 깨끗한 한복을 꺼냈습니다. 명절에나 입는 고급 한복이었죠. 정심도 옷장을 뒤져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입던 작업복이 아니라 결혼식 갈 때 입던 정장이었죠. 두 사람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최 여사가 말했죠. 박 회장은 내가 40년 전에 처음 만났어. 그때 그 친구가 백화점 말단 직원이었어.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떡 냄새를 맡고 들어왔지. 최 여사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떡을 공짜로 줬지.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매일 왔어. 그러다가 그 친구가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결국엔 백화점 회장까지 됐지. 근데 성공하고 나서도 날 잊지 않더라고. 최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떡을 주문했어. 그것도 엄청난 양을. VIP 선물용으로 쓴다면서.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인연이지. 한번 맺은 인연은 평생 가는 거고. 서울 강남의 신세계백화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최 여사가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정심이 황급히 따라갔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최 여사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그리고 책상 앞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최 여사도 반갑게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네요. 그렇게 됐나? 세월 참 빠르네. 둘은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죠. 이 사람이 내 둘째 며느리야. 김정심이라고 해. 박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심이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죠. 최 여사와 박 회장 잠깐의 사담이 끝난 후 정심이 가방에서 보온 도시락을 꺼내 아침에 만든 쑥떡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이 도시락을 열자 은은한 쑥 향이 퍼졌습니다. 쑥떡은 여전히 따뜻했고 들깨가루가 고소하게 묻어 있었죠. 이 향, 이거예요, 이거. 박 회장이 감탄하며 쑥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눈을 감았죠. 옛날 먹던 그 맛 그대로네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제가 배고파서 찾아갔을 때 먹었던 그 맛. 똑같아요. 박 회장이 눈을 떴는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심 씨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쑥떡을 하나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먹었죠. 최 여사가 SNS에서 악성 루머가 돌아서 주문이 뚝 끊겨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우리 백화점 명절 선물 세트로 납품해 주세요.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 팔잖아요. 거기에 이 쑥떡을 넣고 싶습니다. 물량이 많을 텐데.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단 다음 달 설날 시즌에 10,000개 정도요. 10,000개요? 정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많아야 700개 만들었는데 10,000개라니요. 할 수 있겠어요? 박 회장이 정심을 쳐다봤습니다. 저희 둘이서는 무리인데 사람 더 고용하세요. 비용은 제가 선지급할게요. 박 회장이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 조건이 있어요. 단가는 개당 5,000원으로 하고 성금으로 5천만 원 드릴게요. 5천만 원이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재료비랑 인건비 쓰시라고요. 그리고 납품하실 때 나머지 잔금 드릴게요. 박 회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 여사가 정심을 쳐다봤습니다. 정심의 손이 떨렸죠.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 뽑고 설비 늘리고 밤낮으로 일하면 돼. 우리 해낼 수 있어.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떡을 다시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박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박 회장이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악성 루머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우리 백화점 법무팀이 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금방 잡힙니다. 고마워, 준서야. 별 말씀을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정심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가슴에 꼭 안았죠. 어머님, 이게 정말일까요? 그럼 진짜지. 최 여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어? 예. 정심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눈부셨죠. 절망의 끝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직원 5명을 새로 고용했고 방앗간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떡을 만드느라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KBS 시사교양팀이라고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님의 소개로 저희 떡집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떡 명인 이야기.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소재라고 했습니다. 떡 만드는 거 찍는다는데 뭐 어려울 게 있겠어. 평소대로 하면 되지. 최 여사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국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2대, 조명, 음향, 장비가 어마어마했죠. 안녕하세요. PD 이민호입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떡 만드시는 거 자연스럽게 찍을게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심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평소처럼 떡 만드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기 시작했죠. 최 여사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그래요. 최 여사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떡집을 언제 시작했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카메라가 다시 정심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님은 어떻게 떡 만드는 걸 배우게 되셨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심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도 트고 절구질도 힘들고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하신 이유가 뭔가요? 정심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를 바라봤죠.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거니까요. 제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PD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장면을 포착한 거죠.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PD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다들 기계로 하는데 기계로 하면 맛이 없어요. 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야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맛이 나요. 촬영이 끝난 후 PD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다가 악성 후기건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정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그것도 방송에 담아도 될까요?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심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가 말했죠. 괜찮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백화점 법무팀하고 협조해서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법무팀에서 IP 추적했더니
전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 준비 중입니다. 2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나레이션이 시작되고 최 여사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심이 새벽부터 떡을 만드는 모습이 담겼죠. 시청률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했거든요. 와, 저렇게 정성껏 만들다니. 진짜 대한민국 명인이네요. 며느리분도 대단하시다. 저렇게 힘든 일을. 방송 후반부에 악성 루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CTV 화면에 헤라가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분노했죠. 저게 사람이야? 큰 며느리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죠. 욕심이 저렇게 무섭구나.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심의 핸드폰이 폭주했습니다. 주문 전화였죠. 하루 만에 100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심은 기쁨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죠. 한편 헤라는 방송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굴이 그대로 공개됐고 악플은 이제 헤라에게 쏟아졌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은 감옥 가야죠.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헤라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헤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다음 날 저녁 헤라는 방앗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헤라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죠. 왜 왔어? 어머니, 제발이요. 헤라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돈 빌리러 왔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정심이 떡 장사 망하게 하려고 돌가루까지 넣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헤라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동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심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최 여사가 호통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헤라는 계속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을 헤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정심아, 밥 좀 싸줘라. 최 여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심도 따라갔죠. 최 여사가 밥을 퍼서 도시락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빠도 굶겨선 안 돼. 그건 짐승도 안 하는 짓이야. 도시락에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떡도 몇 개 넣었죠. 헤라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헤라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 하지만 굶어 죽으라고 할 수는 없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헤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꼭 안고 문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자 최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심은 최 여사를 꼭 안아줬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밖에서는 헤라가 도시락을 안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방앗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헤라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죠.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어머님, 손님들 오신대요. 오늘은 정신명가 새 건물 오픈식 날이었죠. 1년 전 그 낡았던 방앗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3층짜리 현대식 떡 카페가 우뚝 서 있었죠. 깔끔한 외관, 큰 유리창, 그리고 간판에는 정신명가 60년 전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층은 카페와 판매장이었습니다. 예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각종 떡이 진열되어 있었죠. 쑥떡, 인절미, 송편, 시루떡.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2층은 떡 만드는 작업장이었습니다. 최신 설비와 함께 100년 된 무쇠솥도 그대로 있었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3층은 떡 만들기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떡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만든 거였죠. 뒤이어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건물 안에서는 최 여사가 직원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직원 수가 20명으로 늘었거든요. 시루떡 김 올라오는 거 확인해. 예, 사장님. 쑥떡 포장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83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했죠. 2층 주방에서는 누군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접시를 닦고 또 닦았죠. 헤라야, 쉬엄쉬엄 해. 옆에서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헤라였습니다. 1년 전 그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방송 이후 헤라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심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헤라는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카페에 나와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했거든요. 설거지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재료 나르는 것도 도왔죠. 하지만 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라는 걸 알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헤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졌죠. 다른 직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오픈식이 한창이던 오후 정심과 최 여사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죠.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납품 후 입소문이 났고 주문이 폭주했죠. 방송 효과도 컸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돈이 모이자 정심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자기 돈도 보태서요. 그리고 카페도 만들었죠. 우리 떡을 직접 보고 사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정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최 여사도 찬성했죠. 좋아. 사람들이 떡 만드는 거 보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신명가가 탄생했습니다. 모두들 떠나고 건물에는 정심과 최 여사만 남았습니다. 둘은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죠.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심이 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방앗간도. 최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심아, 너 정말 착한 애야.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선 진짜 가족이었죠. 2층 작업장에서는 내일 팔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정심과 최 여사는 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렸죠. 어머님, 내일도 바쁠 것 같아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했거든요. 방앗간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명가가 되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정성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 진짜 복은 빠르게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는 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 정심과 최 여사는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죠. 무쇠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들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